진실이 밝혀지면서 카터 가문의 완벽해 보였던 세상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에단이 어머니의 배신을 알게 된 것, 나다니엘의 충격적인 자백, 그리고 줄리아의 사악한 계략이 모두 상심과 복수의 폭풍 속으로 휘몰아쳤습니다. 데이비드가 배신에 맞서 싸우고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자들을 폭로하면서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위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신뢰, 권력, 그리고 정체성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시청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업데이트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카터 가족의 시카고 집은 따스함과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다. 바깥 거리는 눈송이로 뒤덮였고 구운 칠면조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18살 이선은 북적이는 저녁 식탁 가장자리에 앉아 기자처럼 호기심 어린 눈으로 풍경을 바라보았다. 매력적이고 우아한 어머니 소피아는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었고 그녀의 웃음소리는 마치 명절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침착했던 아버지 데이비드는 칠면조를 정교하게 조각했다. 가족의 은밀한 닭과도 같은 존재였다. 테이블 건너편에는 누나 레이첼이 와인을 홀짝이며 애선만이 눈치채는 듯 미묘한 회의감을 보였다. 그리고 가족 친구인 나다니엘 그린이 있었다. 그녀의 여유로운 자신감과 소피아를 향한 세심한 시선은 이선에게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어머니는 왜 자신 앞에서 유난히 활기가 넘쳤을까? 그리고 그들의 명절 미소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 에단은 나다니엘이 곁에 있을 때마다 엄마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저녁 식탁에서 나다니엘의 매력적인 자신감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가장 매료된 건 소피아였다. 소피아는 그의 농담에 너무 쉽게 웃어댔고 뺨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평범한 휴일 모임에 어울리지 않는 듯했다. 덧없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지만 분명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는데 에단이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대화가 나다니엘의 최근 출장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나타났다. 소피아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모든 말에 집중하며 무릎 위에 놓인 냅킨 끝을 만지작거렸다. 데이비드가 질문을 던지자 소피아는 마치 온전히 나다니엘에게만 집중한 듯 딴 생각에 빠져 대답했다. 와인잔을 채워주는 모습조차 지나치게 예행 연습을 한 듯했다. 에단은 가슴에 이상한 통증을 느꼈다. 혼란과 불안, 그리고 아직은 의심으로 치부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저녁 식사 후 손님들이 어울리고 분위기가 누그러지자 에단은 여동생 레이첼이 창가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와인잔이 매달려 있었다. 소피아와 나다니엘이 벽난로 옆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던 레이첼은 눈살을 찌푸렸다. 두 사람의 대화는 서로 미소를 짓고 낮은 웃음소리를 내며 이어졌다. 둘이 좀 너무 친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레이첼의 목소리가 에단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며 두 사람을 향해 손짓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선이 조심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레이첼이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표정은 짜증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이봐, 에단, 너도 알잖아? 엄마가 밤새 이상하게 굴었어. 나다니엘이 있을 때마다 너무 애쓰는 것 같아. 에단은 동의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냥 좋은 안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는 힘없이 대답했지만 말하는 내내 공허하게 느껴졌다. 레이첼이 눈을 가늘게 뜨며 비웃었다. 좋은 안주인이라고요? 제발요. 좀 더 자세히 보세요. 긴장하고 과하게 보상하려 드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나다니엘은 글쎄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그냥 가족 친구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에단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레이첼의 말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소피아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웃음소리가 너무 밝아 보이는 모습, 몸짓이 너무 세련되어 보이는 모습 등 그 어떤 것도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 후 1시간 동안 에단은 어머니와 나다니엘의 대화를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사소한 것들까지 알아챘다. 나다니엘이 어머니에게 너무 가까이 서 있는 모습, 그에게 말을 걸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지는 모습, 나다니엘이 말할 때마다 데이비드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모습까지. 저녁이 저물어갈 무렵 에단의 불안감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갉아먹는 듯한 느낌으로 커져 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레이첼의 회의적인 말투가 그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모든 눈빛, 모든 접촉, 모든 어색한 침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게 그의 머릿속에 있는 걸까? 아니면 어머니와 나다니엘 사이의 관계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걸까?
에단은 천장을 바라보며 의문을 품었다. 한때 축제 같았던 밤은 이제 점점 커지는 의심의 그림자에 휩싸였다. 어머니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진실을 밝히려면 얼마나 더 나아가야 할까? 어머니의 휴대폰이 부엌 조리대에 방치된 것을 본 순간 에단의 호기심은 공포로 바뀌었다. 늦은 시간이었고 명절 연휴로 집안은 고요했다. 그는 망설였다. 양심이 본능과 맞붙었다. 그는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특히 어머니의 사생활은 더더욱. 하지만 레이첼의 말과 그날 밤의 묘한 긴장감이 그를 갉아먹었고 그는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오랫동안 레이첼이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는 그의 손은 떨렸다.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으며 그저 상상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메시지 앱을 여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최근 메시지맨 위에는 나다니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대화 스레드는 가벼운 대화와 가벼운 추파가 뒤섞인 충격적인 상황이었다. 또 만나고 싶어. 오늘 밤 정말 멋져 보여. 같은 문구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에단은 스크롤을 더 내리며 속이 뒤집히는 듯했다. 어머니와 나다니엘의 은밀한 사진들이 그의 최악의 우려를 확증해 주었다. 오해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사진들이었다. 특히 한 메시지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다음 자선 행사는 금요일에 시내 힐튼 호텔에서 열립니다. 여러분을 저 혼자만 모실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자선이라는 단어가 따옴표로 묶여 있었는데 이는 행사가 겉보기와는 다르다는 명백한 단서였다. 에단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파악하며 전화기를 꽉 쥐었다. 그의 머릿속은 분노, 불신, 그리고 혼란으로 어지러웠다. 그는 전화기를 카운터에 콱 내리쳤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얕고 빠르게 숨을 몰아쉬었다. 항상 따뜻함과 미덕으로 가득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이제 화면에 비친 배신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의 첫 번째 본능은 그녀의 방으로 달려가 설명을 요구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그는 멈췄다. 충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계획이 필요했다. 그날 밤 그는 레이첼의 침실 문을 두드렸다. 레이첼은 여전히 트레이닝복 바지와 스웨터 차림으로 방문을 열었다. 에단의 표정을 보자 그녀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무슨 일이야? 그녀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에단은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휴대전화를 꺼냈다. 잠시 망설이다가 어머니의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찍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레이첼은 메시지를 읽으며 눈을 크게 뜨고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맙서사. 그녀가 속삭였다.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꽉 다물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아빠한테 말해야 할까요? 아빠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레이첼은 고개를 저으며 방안을 서성였다. 이런 말을 갑자기 꺼내면 안 돼. 에단. 걔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 걔한테 이걸 던지기 전에 정말 확실하게 해야 해. 그래? 에단이 딱딱하게 말하며 목소리가 높아졌다. 얼마나? 증거가 더 필요한데? 메시지, 사진, 둘이 다시 만날 계획이야. 레이첼. 그녀는 멈춰서서 단호한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하죠? 그에게 말하면 모든 게 엉망이 되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해요. 단순히 그녀를 폭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중요해요. 에단은 레이첼의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지며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이건 단순한 대립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버지에게 말하면 가족이 무너질 것이고 에단은 그 성냥불을 켜는 사람이 자신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을 지키고 어머니의 배신이 계속되는 것을 방치해야 한다는 생각 역시 마찬가지로 견딜 수 없었다. 레이첼이 그의 옆에 앉아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있잖아, 우리 같이 해결해 보자고. 하지만 현명하게 생각해야 해. 이건 너나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아빠 문제야. 서두를 순 없지. 에단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은 상반된 감정으로 소용돌이쳤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과 어머니의 속마음이라는 참혹한 현실 사이에서 꼼짝없이 갇힌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밤 레이첼의 방을 나서면서 한 가지 의문이 그를 사로잡았다. 이 비밀이 자신을 찢어놓고 저녁 식사가 겉보기에 완벽한 저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얼마나 더 이 비밀을 간직할 수 있을까?
소피아의 테이블은 축제 분위기의 양초와 그녀만의 특제 홀리데이 디저트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그녀의 꼼꼼한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다. 에단은 조용히 앉아 자신이 발견한 사실에 가슴이 쿵쾅거렸다. 맞은편에 앉은 그의 아버지 데이비드는 곧 터질 폭풍을 의식하지 못한 채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매력적인 손님인 나다니엘, 그리는 테이블 맨 끝에 앉아 며칠 전 에단을 불안하게 했던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다니엘 옆에 앉은 소피아는 지나치게 활기가 넘쳤고 웃음소리가 너무 밝았다. 테이블 밑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에단의 손이 떨렸다. 방 건너편에서 레이첼이 그와 눈이 마주치며 조용히 행동하라고 재촉했다. 둘은 아까도 말다툼을 했다. 레이첼은 데이비드와 따로 이야기하기 전에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에단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소피아와 나다니엘의 눈빛, 웃음 하나하나가 마치 비수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진실은 드러나야 했다. 디저트가 나오자 이선은 목을 가다듬으며 그의 목소리가 수다를 가르며 말했다. 더 나아가기 전에 뭔가 해결해야 할 게 있는 것 같아.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고 방 안은 고요해졌다. 소피아의 미소가 잦아들었다. 그녀의 시선은 나다니엘을 거쳐 에단에게로 향했다. 무슨 일이야, 자기? 그녀가 억지로 진정시킨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선은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다. 손에 휴대폰을 꽉 쥐고 있었다. 엄마, 그가 말을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엄마가 우리에게 숨기고 계신 게 있어요. 이제 우리 모두 진실을 알아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데이비드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살을 찌푸렸고 레이첼은 팔짱을 낀 채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다. 나다니엘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처음으로 흔들리는 듯했고 그의 눈은 말없는 기대감으로 가늘어졌다. 에단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두드려 거실 벽에 걸린 대형 TV에 연결했다. 순식간에 화면에 메시지와 사진이 떴다. 소피아와 나다니엘의 불륜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방안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데이비드의 포크가 접시 위로 쿵 하고 떨어지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평소처럼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던 데이비드는 화면을 응시하며 마치 말을 찾는 듯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소피아, 이게 뭐야? 그는 마침내 간신히 말을 꺼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소피아는 벌떡 일어서며 얼굴을 붉혔다. 데이비드, 제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만해.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그녀의 간청을 침묵시켰다. 감히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 에단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아버지의 고뇌가 방안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자신의 행동의 무게가 에단을 짓눌렀다. 그는 레이첼을 흘끗 보았지만 레이첼은 입을 꽉 다물고 눈빛이 흐릿했다. 배신감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감당하기 어려웠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나다니엘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들어 달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데이비드, 이 문제는 이성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내 집에서 나가. 데이비드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그의 시선이 나다니엘을 너무나 강렬하게 꿰뚫어보는 바람에 에단은 아버지가 무슨 짓을 할지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휩싸였다. 데이비드, 소피아가 말을 시작하며 그에게 다가갔다. 오, 데이비드, 목소리가 갈라지며 그녀에게 돌아섰다. 당신은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된 일이에요? 몇 주, 몇 달. 소피아의 입술이 떨리며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데이비드,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건 아니었어. 난 이럴 줄은 생각도 못했잖아. 데이비드가 말을 끊었다. 그의 어조는 비꼬는 듯했다. 모욕하지 마, 소피아. 내가 그 메시지에 쓴 모든 말, 내가 계획한 모든 회의의 진심이었잖아. 마치 이게 사고인 것처럼 굴지 마. 에단은 어머니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가 늘 알고 지냈던 자신감 넘치고 침착했던 어머니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의 알아볼 수 없는 누군가가 서 있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가족을 배신했고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다. 나다니엘은 망설이다가 문 쪽으로 돌아섰다.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미안해요. 그는 방을 나가기 전 중얼거렸다. 그의 뒤에서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긴장된 침묵 속에 울려 퍼졌다. 데이비드는 심호흡을 했다. 방금 벌어진 일의 무게에 어깨가 축 늘어졌다. 그는 레이첼과 에단에게 돌아섰다. 그들의 눈빛에 담긴 고통을 보자 그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두 분 다 이런 모습을 보셔서 안타깝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당신들이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닙니다. 레이첼은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혼자 이겨낼 필요 없어요. 이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진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이라는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는 듯했다. 죄송해요, 아빠. 그는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데이비드는 에단의 어깨에 안심시키는 손을 얹었다. 그의 눈은 슬픔과 감사가 뒤섞인 채였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고 내 용기에 감사한다. 소피아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데이비드, 제발 이 문제에 대해 따로 이야기해봐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이비드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이제 우리는 없어, 소피아. 내가 선택했잖아. 이제 나도 내 선택을 해야 해. 이어진 침묵은 기청이 터질 듯했다. 에단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한때 완벽했던 가족의 모습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산산이 조각났다. 하지만 비통함과 분노 아래서 그는 희망의 빛을 느꼈다. 어떻게든 폐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맴돌았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저녁 식사의 여파는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한때 따뜻하고 활기찼던 카터의 집은 이제 차갑고 생기가 없어 보였다. 데이비드는 그날 밤 서재로 물러났고 문을 꼭 닫아둔 채 에단과 레이첼은 홀로 남은 채 자네를 정리해야 했다. 에단은 진실이 명확해지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고통을 증폭시키는 듯했다. 레이첼은 거실에서 텅 빈 TV 화면을 응시하는 에단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았고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옳은 일을 했어, 에단. 아빠가 꼭 알아야 할 일이었단다. 이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죄책감에 가슴이 무거워졌다.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이 가족에게 저지른 짓을 봐 모든 걸 망가뜨렸어. 레이첼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니, 에단. 엄마의 선택이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한 일은 진실을 드러낸 것뿐이야. 위층에서 소피아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든 채 차마 지울 수 없는 메시지들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다. 데이비드가 마침내 서재에서 나오자 소피아는 복도에서 그를 마주보았다. 이게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데이비드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지친 기색과 비통함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소피아. 넌 나를 배신했어. 우리를 배신했어. 소피아는 방어적으로 팔짱을 꼈다. 내가 당신을 배신했다고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기는 하세요. 몇 년 동안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는지. 당신은 일과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저를 거의 보지도 못했어요. 데이비드의 턱이 뻐근해졌다. 그럼 내 해결책은 날 속이는 거였어? 우리 가족을 파괴하는 거였어? 그게 내 변명이란 말이야. 소피아의 눈이 좌절감으로 번뜩였다. 데이비드, 그런 건 아니었어.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 하지만 나타니엘 덕분에 내가 주목받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 내가 몇 년 만에 해낸 일들이야. 아래층에서 에단은 웅얼거리는 말다툼 소리를 듣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배신뿐 아니라 인정하려 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분노였다. 어떻게 이 일을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신이 저지른 일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이선은 모르는 번호로 온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를 열자마자 속이 뒤집혔습니다. 화난 건 알지만 상황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아. 내 엄마만 탓할 필요는 없어. 줄리아 밀러에 대해 엄마한테 물어보렴. 나다니엘, 에단은 맥박이 빨라지는 듯 문자를 응시했다. 줄리아 밀러는 누구였고 왜 나다니엘은 이제 와서 그녀를 언급하는 걸까?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고 하나하나가 불안하게 느껴졌다. 에단은 레이첼에게 보여줄지 데이비드에게 보여줄지 고민했지만 무언가 그를 막았다. 먼저 스스로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어떤 답이 기다리고 있을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뿐이었다. 가족은 무너졌을지 몰라도 이 미스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에단은 나다니엘을 만나러 가기로 한 커피숍 밖에서 머뭇거렸다.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가
여전히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온몸으로 가족을 찢어놓은 그 남자를 미워하고 싶었지만 호기심이 그를 압도했다.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그에게는 답이 필요했다. 나다니엘은 이미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조금 더 차분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에단이 다가오자 그는 고개를 들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에단은 맞은편에 앉아 팔짱을 낀 채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 왜 나한테 문자를 보냈어? 이선은 퉁명스럽게 물었고 잡담을 나누는 척하는 것은 거부했다. 나다니엘은 한숨을 쉬며 목덜미를 문질렀다. 내가 모든 이야기를 알 자격이 있으니까.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보기만큼 간단하지 않아. 이선의 턱이 뻐근해졌다. 그럼 당신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나다니엘은 움찔했지만 반박하지 않았다. 대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랑 내 엄마만 그런 게 아니었어. 다른 사람이 개입했어. 처음부터 줄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지. 줄리아 밀러. 이선이 눈살을 찌푸렸다. 줄리아? 엄마 친구. 이 일과 무슨 상관이야? 나다니엘은 얼마나 털어놓아야 할지 고민하는 듯 망설였다. 줄리아는 내 엄마의 삶을 부러워했어. 남편, 아이들, 완벽한 집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 말이야. 줄리아는 참을 수 없었지. 내 엄마의 행복이 내가 갖지 못한 모든 것의 반영이라고 생각했어. 이선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당화해 주는 건가요? 아니, 나다니엘이 재빨리 말했다. 변명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줄리아가 내 엄마를 조종했어. 줄리아가 내 엄마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심어놓고 자신을 재발견하고 다시 살아나는 기분을 느낄 자격이 있다고 말했어. 일종의 자기관리라고 포장했지만 사실 그건 다 내 엄마 계획의 일부였어. 이선의 회의감이 더욱 깊어졌다. 무슨 계획이야? 나다니엘은 숨을 내쉬며 의자에 기대 앉았다. 줄리아는 내 엄마의 결혼 생활을 망치고 싶어 했어.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선 행사나 사교 모임 같은 걸 만들어줬지. 내 엄마에게 내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라고, 내가 내게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라고 부추겼어.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엄마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어. 깨달았을 땐 이미 너무 늦었어. 에단은 그를 빤히 쳐다보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럼 줄리아가 우리 엄마를 이 불륜에 몰아넣었다는 거야? 엄마를 망치려고 모든 걸 꾸몄다는 거야? 나다니엘이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줄리아가 씨앗을 심었고 틈날 때마다 물을 줬지. 줄리아는 내 엄마의 불안감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 그 말은 에단의 배를 강타하는 듯했다. 그는 나다니엘의 이야기를 비난을 피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치부하고 싶었지만 그의 목소리에 묻어난 원통한 후회는 어딘가 진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나 소피아가 용서받을 수는 없었다. 에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넌 여전히 내 말을 따랐어. 넌 여전히 내 가족을 파괴했어. 나다니엘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진실을 다 알아야 해요. 줄리아의 조종은 당신 엄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당신 아빠 때문이었답니다. 이선의 속이 뒤틀렸다. 무슨 말이야? 줄리아랑 내 아빠는 예전에 친했잖아. 나다니엘이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몇 년 전 내 부모님이 결혼하기 전이었어. 줄리아는 아빠가 소피아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못했지. 아빠가 쌓아올린 걸 모두 부숴버리는 방식으로 아빠에게 복수하려는 거였어. 에단은 나다니엘의 말을 곱씹으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모든 게 너무 엉뚱해서 현실 같지 않았지만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줄리아는 항상 소피아 곁에 있었고 항상 가까이 있었으며 항상 그들의 삶에서 뒷전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 그토록 잔혹한 일을 꾸며냈을까? 나다니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처음엔 전체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한 역할을 후회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엄마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줄리아가 내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에단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감정은 분노와 혼란, 그리고 희미한 이해의 빛이 뒤섞인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마침내 그는 일어서서 나다니엘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내가 알아낼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짓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너도 똑같이 죄가 있어. 나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체념한 표정을 지었다.
이해합니다. 죄송하지만요. 에단은 커피숍을 나서며 정신이 아찔해졌다. 줄리아에 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족의 배신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만약 줄리아 밀러가 정말로 이 혼란을 조장했다면 에단은 그녀가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에단은 레이첼, 데이비드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고통과 결의에 얽매인 세 식구로 전락했습니다. 줄리아 밀러에 대한 진실은 그들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그들의 목표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밝히고 소피아를 조종하고 그토록 큰 피해를 입힌 여자가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아직도 줄리아가 이 모든 일의 배후였다는 게 믿기지 않아 레이첼은 줄리아와 지난 몇 년간 주고받은 메시지를 확인하며 휴대폰을 뒤적거렸다. 늘 정말 든든하게 지지해줬어. 적어도 그렇게 보였어. 데이비드는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지만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이해가 가네. 줄리아는 언제나 우리 삶에 끼어드는 법이 있었지. 미묘하지만 끈질기게 나다니엘이 보낸 메시지 스크린샷을 모으느라 잠자코 있던 에단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요. 나다니엘이 모든 걸 부인하기로 마음먹는다면 그녀의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세 사람은 며칠 동안 쉴 새 없이 일하며 오래된 이메일, 메시지, 소셜미디어 게시물들을 샅샅이 뒤졌다. 레이첼은 줄리아가 데이비드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은근히 뿌렸던 문자 메시지들을 여러 번 발견했다. 줄리아는 데이비드가 소피아 때문에 너무 바쁘다거나 소피아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넌지시 암시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기록을 뒤져 몇 년 전 줄리아가 보낸 이메일을 찾아냈다. 그 이메일에는 아무리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도 균열이 생긴다는 내용의 즉흥적인 발언이 담겨 있었다. 모호한 내용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녀의 교활한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에단이 소피아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던 오래된 가족 노트북을 해킹했을 때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소피아의 이메일 보관함에는 줄리아가 소피아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즐비했는데 그 안에는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라는 은근한 격려가 가득했습니다. 그중 한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소피아, 당신은 가족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쳤어요.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 다시 찾을 때가 된 것 같지 않나요? 나다니엘은 당신이 잊고 있던 여자의 모습을 분명히 보고 있어요. 이선은 레이첼과 데이비드에게 그 메시지를 소리내어 읽어주며 속이 뒤집히는 듯했다. 그것은 그들에게 꼭 필요했던 결정적인 증거였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예고도 없이 줄리아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평소처럼 세련된 차림의 줄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지만 그들의 단호한 표정을 보자 금세 웃음이 사라졌다. 데이비드, 레이첼, 에단 그녀는 따뜻한 척하며 말했다. 놀랍군. 무슨 일로 왔어? 데이비드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차분했다. 줄리아,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일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어요. 줄리아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다시 활기를 되찾고는 당황한 척하는 어조로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소피아에 대한 이야기라면 저는 소피아를 지지해 주려고만 노력했을 뿐이에요. 레이첼이 비웃었다. 그녀를 지지한다고? 내가 조종했잖아, 줄리아. 바람을 피우도록 부추기고는 우리 가족이 무너지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잖아. 줄리아의 눈은 짜증으로 깜빡였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오해하시는 것 같네요. 그만해. 에단이 끼어들며 앞으로 나서서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증거가 있어. 메시지, 이메일. 줄리아, 내 말, 내가 우리 엄마가 바람 피우도록 부추겼어. 엄마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결혼 생활을 망쳤잖아. 줄리아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거만한 한숨을 쉬며 의자에 기대 앉았다. 개인 메시지 몇 개에 누가 신경이나 쓸 것 같아? 소피아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야. 내가 강요한 건 아니야.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메시지 자체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나다니엘에게 보낸 이메일은 어땠어? 내 결혼 생활을 망칠 계획을 뽐낸 이메일은? 소피아를 조종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자랑했던 이메일은? 줄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허세를 부리고 있잖아. 이선은 씩 웃으며 이메일 사본을 꺼내 들었다. 그는 이메일들을 하나하나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고 결정적인 증거들이 쌓이면서 그녀의 눈이 커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직도 우리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줄리아의 평정심이 무너졌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조심스럽게 가꾸어 놓은 겉모습이 산산이 조각났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그저 그녀의 삶이 생각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우리 가족을 파괴하는 게 그걸 증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넌 정말 비열해, 줄리아. 줄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대치했고 변명하려는 시도는 모두 무시당했습니다. 데이비드와 레이첼이 친구와 동료들에게 조심스럽게 진실을 털어놓자 줄리아의 행동은 순식간에 그들의 사교계에 퍼졌습니다. 한때 깨끗했던 줄리아의 명성은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사기와 조작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드러나자 그녀는 유명 비영리 단체에서 사임해야 했고 결국 외로움과 소외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카터 부부에게 줄리아의 폭로가 과거의 고통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몰락을 조장한 그 여자가 그 행동의 대가를 치르도록 했습니다. 그날 줄리아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에단은 작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치유의 길은 여전히 멀었지만 처음으로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데이비드 카터는 서재에 앉아 이혼 서류를 깔끔하게 펼쳐놓고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 외에는 방안이 고요했다. 그는 가족을 갈라놓았던 사건들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고통은 아직 생생했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다. 소피아의 배신은 그들의 결혼 생활을 파탄냈을 뿐만 아니라 에단과 레이첼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였지만 그녀가 저지른 일에 대한 정의를 보장하지 않고서는 안 되었다. 데이비드는 단순히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의 행동은 그에게 굴욕감을 주었고 그녀의 배신은 가족을 거의 파괴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아기가 아니라 그녀가 초래한 고통에 대한 보답으로서 자신의 결정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재정 문제였습니다. 데이비드는 항상 재정에 꼼꼼했고 그 습관은 이제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그는 소피아가 공동계좌에서 돈을 빼돌려 나다니엘과의 은밀한 만남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데이비드의 변호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소피아의 재정적 부정행위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그에게 주택과 저축의 상당 부분을 포함한 대부분의 재산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업계에서 존경을 받아왔고 소피아와 나다니엘의 분류는 그의 평판에 오점을 남겼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이름을 보호하기 위해 몇몇 신뢰하는 동료와 공통의 친구들에게 불륜의 진실을 은밀히 알렸습니다. 이 정보는 빠르게 퍼져나가며 소피아는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해 보이는 삶에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던 의 친구들은 스캔들과 연루되는 것을 꺼려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소피아의 사생활은 그녀의 사회적 지위만큼이나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불륜의 결과를 감당할 수 없었던 나타니엘은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게 된 그녀는 대중의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가족의 집을 떠나 도시 외곽의 소박한 아파트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피아에게 이혼 후 몇 주는 고통스러운 추모의 시간이었습니다. 쌓아올린 삶, 소중히 간직했던 가족, 그리고 쌓아올린 우정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작고 가구도 부족한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줄리아에게 조종당했던 이유와 자신의 불안감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파괴하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에단과 레이첼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두 사람의 반응은 조심스러웠다. 배신감에 여전히 무너지지 않은 에단은 소피아의 전화와 문자를 피했다. 레이첼은 조금 더 솔직해졌지만 신뢰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에단은 그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통로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개인 일기로 시작했지만 이내 배신, 회복력, 그리고 복잡한 가족 관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블로그로 발전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카타르시스를 선사했고 어머니를 향한 분노와 슬픔을 다스리는 동시에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찾은 강인함을 탐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글은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내 세상이 산산이 조각난 날이나 신뢰의 폐허에서 재건하기와 같은 제목의 글은 수천 건이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배신 경험을 공유하며 에단의 솔직함에 감사하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시련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에단은 목적의식과 힘을 얻었습니다.
몇 주가 몇 달로 이어지면서 데이비드는 차분한 결의로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그는 에단과 레이첼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주말에는 하이킹, 요리, 그리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록 형태가 바뀌었지만 이러한 활동들은 가족 단위의 소중함을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줄리아 밀러의 전남편에게 연락하여 그녀의 조작에 대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줄리아의 행동에 곤경에 처했던 전남편은 진실에 감사하며 그녀가 이혼 합의 과정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나다니엘에게 적극적으로 복수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한때 누렸던 영향력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직업적 인맥을 통해 나다니엘의 행동을 은밀히 공유했고 그로 인해 그가 업계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직접적인 대립은 아니었지만 나다니엘이 자신의 배신의 무게를 이해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의 말, 카터 가족은 새로운 균형 감각을 찾았습니다. 은총에서 벗어난 소피아는 겸손하게 에단과 레이첼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더욱 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긴 데이비드는 사랑의 가능성을 포함한 새로운 기회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제 온라인에서 인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에단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직업으로 삼고 싶어 저널리즘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선은 블로그에 글을 하나 더 쓰려고 자리에 앉으면서 그동안 함께 겪어온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배신은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정직함의 힘, 회복력의 힘, 그리고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서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파괴만이 더 강한 무언가가 자랄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